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늦은 밤까지 구형량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내란 특검 회의 언제 끝났습니까? 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일단 9시쯤 6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후에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공소유지팀이 추가 회의를 이어갔고요. 이 회의를 통해 구형량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논리 구성 부분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내란특검 부장 차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 등 모두 16명이 내란재판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아 내란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종우 광주지검장도 회의에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형량뿐 아니라 공판 진행에 관한 여러 사항을 의논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지금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혔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내일 결심 공판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기존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걸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한두 시간 동안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지기현 재판부는 오늘 추가 기일을 열어 발언할 시간을 따로 주겠다고 했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별도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내란 재판 결심 공판에서 어떤 내용의 최후 진술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탄핵 심판과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토대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뿌리 삼아 정치인 체포조 운용,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핵심 의혹들도 잇따라 부인했습니다. 짧게 끝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던 만큼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법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단체를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등 부정선거에 대한 여전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년 가까운 심리를 거쳐 내란 재판은 어느덧 변론 종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때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투입됐음을 강변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죄를 부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재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 법원으로부터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구의원 측은 탄원서에 적힌 것 이외에 추가 금품 전달은 없었다며 사실상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정치연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동작구 의원 전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 씨는 김 의원 측에 1,000만 원을 건넸다가 수개월 뒤 다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000만 원 전달한 것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전 씨 측은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탄원서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전달한 적 없다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 탄원서 내용을 1,000만 원 전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달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 씨가 작성한 탄원서에는 김 의원 측에서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 씨는 탄원서에서 지난 2020년 3월쯤 김병기 의원 자택에서 김 의원 아내가 전 씨에게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더 많이 필요하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의원 최측근 구의원 A씨가 저번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고 요구해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전 씨는 이로부터 석 달이 지나 시 구의원 정례 회의를 마치고 A씨로부터 다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적었는데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탄원서 작성 배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탄원서에서 김 의원 측에 2,0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힌 또 다른 전직 구의원 김모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최근 메신저에 재가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시 의원의 번호를 저장해준 텔레그램 사용자들에게 신규 가입 메시지가 발송됐고 카카오톡에서도 새 친구 목록에 김 시 의원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종 메신저를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존 대화 내용이 삭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천헌금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이 이른바 김병기 강선우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등의 공천 참여를 제한하는 건데 정작 버티기에 들어간 김병기 의원의 징계 절차는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럼 저 좀 살려주세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 이튿날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경 시의원은 예상을 깨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입김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공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천관리기구에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후보자와 이해관계자의 표결도 배제하고 부적격 기준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 회의록과 각종 제보, 투서 등도 파기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막겠다는 일종의 김병기 강선우 방지법인 셈입니다. 서울시당에서 벌어졌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만 공천헌금 사태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자료가 파기돼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전수조사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도 같은 이유로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12일 윤리심판원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당시 자료가 부실한 데다 투서를 전달한 이수진 전 의원 등 관계자들이 현재 당원이 아니라 조사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김병기 강선우 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거듭 윗선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도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알았다는 증언이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위해선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현지 부속실장까지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힌 사건입니다.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병기 의원 측의 연기 요청에도 12일 회의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가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연일 내놓는 고강도 공천 대책이 공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이병진 의원이 오늘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까지 감안하면 오는 6월 미니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 전날 민주당 재선 신영대 의원은 본질은 탄압, 기획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이 윤석열 정권 당시의 검찰입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선거 캠프 사무장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초선 이병진 의원도 벌금 700만 원, 즉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22대 총선 직후 175석이었던 민주당 의석수는 이제 163석이 됐습니다. 재보궐선거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 이번 판결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까지 현재까지 4곳의 재보궐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경기 안산갑 양문석 의원은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도전도 변수입니다. 당내 경선이 끝나는 대로 금배지를 떼고 본선에 나서게 되는 만큼 누가 최종 후보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 보궐선거 규모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대거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역시 텃밭, 대구 경북을 놓고 집안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새 얼굴을 뽑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그래서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과 한동훈, 유승민 등 거물급 정치인의 등판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사과에 이어서 지도부 빈자리를 채우면서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취임 넉 달 만에 비상계엄에 사과하며 노선 전환을 선언한 다음 날 장동혁 대표의 첫 행보는 핵심 당직 인선이었습니다. 줄곧 비워뒀던 지명직 최고위원회 민주당 호남 출신 수도권 원외 인사 조강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남양주 시장 시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의 외연 확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도읍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엔 PK 삼선 정점식 의원, 당대표 특보단장엔 초선 김대식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두 사람 다 동료 의원과 접촉면이 넓다고 평가되는 만큼 현 지도부에 필요한 원내 세력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윤석열 절연이 언급되지 않은 계엄 사과를 두고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명시적 단어만 없었을 뿐이지 다 포함된 거란 지도부 옹호론 속.
그 단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사과 속에 그 의미는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 입당을 언급하며 윤허개인 세력을 끊어낼 의지가 있느냐고 하루 만에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적인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에 영입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자신의 당원 게시판 사건을 징계해야 할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건희 옹호자라며 자격 시비를 띄웠는데 윤 윤리위원장은 임명 직후 윤리위 판단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책임만 보진 않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계엄사가 후폭풍 속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결단 자체는 평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도부 재정비로 새신안 실천 준비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계파 갈등의 뇌관, 당원 게시판 사건을 어떻게 풀어낼진 여전한 과제로 꼽힙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회가 내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 등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논의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민우 신임 윤리위원장을 공식 임명하고 윤리위원 명단 유출 사태로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3명의 자리에 새 윤리위원 2명을 선임하는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6인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첫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당론에 어긋나는 발언 등의 사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가 권고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도 33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아울러 7년 만에 자체 최대 영업이익이기도 합니다. 매출도 새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매출은 93조 원으로 한 개 분기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에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열풍으로 시작된 반도체 호황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분기 실적은 디램과 낸드,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가 가장 컸고요. 영업이익 20조 중에서 메모리 부분이 거의 한 80% 차지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은 43조 5,3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3년 만에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1조 2천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장중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0.4% 내린 4,531로 출발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해 4,621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0.03% 오른 4,5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달성 소식에 2% 오른 14만 4,500원까지 상승했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1.6% 내린 13만 8,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 이상 오르며 사상 처음 78만 원대에 진입했고 1.9% 오른 75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0.18% 뛰며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부 자치구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돈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집들이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18억 원대에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물이 귀하다 보니 호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이 귀해요. 잘 안 내놓으세요. 자꾸 신고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송파구가 0.27% 오르는 등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8% 뛰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0.21%였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둔화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서울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0.37%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구가 뒤를 잇는 등 한강벨트와 강남권 일부 자치구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유지되면서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핵심지 쪽에서 사실상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기존 매물출의 부분들에서 적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지난해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해를 넘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내 유휴부지와 오래된 청사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과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진 않고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일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눈비가 예고돼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간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과 털 목도리, 장갑까지 중무장했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8.2도까지 내려가며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육박했고 대관령 영하 14도, 철원 영하 13.3도, 파주도 영하 11.4도를 기록했습니다. 상로봉 등 강원도 상간은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며 체감온도가 3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에 이르는 찬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이번에도 차가운 공기가 다음 주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8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 주말까지 기압골과 해기차 영향으로 눈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에 눈비가 오겠고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5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며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다며 외출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눈비가 그치는 주말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해안에, 월요일에는 내륙에도 눈비가 예상돼 당분간은 강추위와 잦은 눈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함께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우선 좀 많이 늦었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4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당 안팎에서 꾸준히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동혁 대표는 뭐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변화와 쇄신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제기됐던 상황이고 연초에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박형준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광역단체장들이 좀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압박이 커진 게 아마도 어제 이제 사과의 그 메시지를 내게 됐던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내용은 좀 많이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계엄에 대한 그 사과는
그 이전에 비대위 단계에서 그리고 연초에 송원석 대표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견들이 있었는데 거긴 미치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내에서도 이게 하나만한 사과를 했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하는 장외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정동영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사과에 대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장동영 대표가 인사를 한 걸 보니까 어제 사과 메시지를 냈던 게 오히려 좀 희석되는 느낌이에요. 한편으로 사과했지만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이른바 이제 찐윤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요직에 중용되면서 장동영 대표의 진위가 뭔가라는 게 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늦기도 했고 내용도 많이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 의원님. 그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달에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뭔가 대전략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용도 충족되지 않았고 또 너무 늦었는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 지지자들이 비난을 하다가 조건부 지지를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전제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선거, 그 다음에 윤석열 구제, 그 다음에 한동훈 처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지지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도 행동 반경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이 그 제약을 명분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사, 뭐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선거를 위한 전략을 짜야 될 시점에 지금 그 한동훈과 장동혁의 그런 어떤 두 사람의 매우 긴장된 그러한 그 적대감 속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국민의힘이 더 걱정이 된다, 미래가 안 보인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들 이제 계속 할 텐데 이런 장동혁 대표의 쇄신한 발표에 대해서 이제 당 내외 평가가 상당히 분분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자꾸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그 단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 포괄적인 사과 속에 그 의미는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런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죠. 그러니까 정책, 인사에서 계엄을 극복하고 윤어게인과 절연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민생으로 가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윤석열 전 대표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는 계엄은 그 허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절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이었는데 일단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안 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그 의지가 희박하거나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가 계엄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과하고 극복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수의 측근 세력들하고 벌인 일이고 국민의힘의 그 어느 누구도 의원도 사전에 알지를 못했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잘못한 거는 계엄 이후에 잘못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의원들이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윤어게인 세력들이 당 내부에서 바로하도록 여지를 주고 공간을 열어주고 급기야 장동혁 대표는 그런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사과하고 그것과 끊어내겠다는 의지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계엄을 사과하는 건 그냥 우리는 도의적 책임 정도만 인정하겠다. 이 태도와 다르지 않아요.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나가려면
결국 윤호개인 세력과의 단절, 그에 대한 어떤 잘못 인정,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중간에 낀 신세처럼 제가 보이는 게 계엄 사과만 가지고도 전한길 씨나 이런 분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예. 그러니까 자칫 그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얘기했다가는 그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예. 지지를 받았던 기반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예. 그 점을 매우 의식했다고 보고요. 때문에 앞으로도 윤 어게인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소극적일 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그 세력을 한편에 두고 당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쇄신 변화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다리를 얹어놨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다 보니까 좀 어정쩡한 그런 대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버전대로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친윤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 배경이라는 것을 상당히 그 뿌리 깊게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은 소위 사과를 함으로써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고 또 사법부의 어떤 그 결론을 존중한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련의 사과는 하나의 통과 의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랐다. 해가지고 나의 당의 그 권력을 좀 더 강화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개혁의 이름으로 근데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뭐 당원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위 공천할 때 비율은 무슨 뭐 지역이라든지 당심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한다 그러는데 듣기는 좋은데요. 당원 중심이라는 거는 당원의 대다수가 강성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행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최고위원 지금 이제 신동욱 수석 최고가 나왔는데 예. 최고위원 중에 신동욱, 김재원, 김민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민영 대변인, 뭐 장해찬, 소위 청년들을 또 뭐 앞세운다 그러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는데 예. 그렇다 그래서 102명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초선 재선들은 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본인의 어떤 그 안위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낄 두 사람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사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도 확장이라든가 외연 확장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때 이제 장동 석연대, 뭐 장한석연대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어제 지금 화면 보셨습니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주황색 그 넥타이까지 이제 메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개혁신당 색깔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개혁신당에서는 뭐 윤 전 대통령, 윤어게인하고 단절 못하는 국민의힘과 그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내다시피 해서 그게 이제 개혁신당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됐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어쨌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정당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정당입니다. 근데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데 장동혁 대표가 제안하는 그런 뭐 폭넓은 정치연대 이 손을 선뜻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 취지 이런 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이 됩니다. 때문에 섣불리 그 손을 전 잡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하신 게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작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는 그 누구와도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 빼고. 그것처럼 모순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당내 통합도 안 되는데 외연 확장이라는 거는 정치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당 내부에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폭넓게 통합을 하고
그래야 그 힘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건데 당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서 특정 세력은 이 당에서 뭐 징계를 받거나 제거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통합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구두선일 뿐이지 실제 의지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등장은 했습니다만 이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의 목소리가 유독 이제 화제가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같은 편이라고 봤던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실수한 거라니까.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앞서서 이제 당 내외에서는 사과가 부족했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본인의 이제 그 SNS에서는 또 이게 이제 판사들로 하여금 윤 전 대통령한테 무기징역, 사형을 때리라고 부추긴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썼다가 이걸 삭제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을 따르는 그 유튜브 구독자라든지 또 환호하는 군중을 보면서 그게 정치고 내게 그런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 예컨대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가 100만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요. 유권자는 수천만이거든요. 그리고 정작 선거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는 중도층이에요. 자기 지지층 또는 한쪽에 몰려있는 층이 아닌데 저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편인데 왜 우리 편에 대해서 그 사법부가 사형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 그리고 우리나라 체제 하에서는 어쨌든 법에 위반한 사항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법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 그리고 아무리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시위를 하고 뭘 한다 그래서 그게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은 그 자체가 독립운동 같은 그런 어떤 그 상당히 결의에 찬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다짐을 하면서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과연 지금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치를 수십 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신중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평론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여러 그 반응들을 지금 이제 체크를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이제 오늘 바로 이런 그 어제 사과를 한 바로 다음 날 이제 지도부 채우기에 나섰는데 어떤 자리가 있었냐면 김도읍 의원이 빠졌던 이제 정책위의장 자리에 PK 3선의 이제 정점식 의원을 지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고 몇몇 읽으실 때 이게 어떤 인사였는지 좀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정점식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정책위의장 자리를 좀 비워달라.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대통령실하고 갈등 요인이 됐어요. 정점식 의원이 안 물러나겠다 그랬습니다. 임기가 있다 이러면서. 그랬죠. 추후에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정점식 의원은 이른바 찐윤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매우 가깝고 특히 이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아서 이 정계에 입문했던 그런 의원이거든요. 공안검사 출신이고 때문에 그만둔 김도읍 의원하고 비교하면 색깔이 많이 다른 분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후퇴한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4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한 건데 그분이 원래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적으로 남양주시장을 지냈고 그때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뭐 계곡 정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그 뒤로도 쭉 한동안 갈등 관계이다가 지난 대선 때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잘 아는 인사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쓸모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 같은데 저분도 탄핵에 반대하고 이른바 어허. 윤어게인의 목소리를 최근 들어서 부쩍 내는 민주당 인사였는데 네, 그런 그랬었네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변화와 쇄신의 메시지를 내놓고 예. 실제 메시지가 담기는 건 인사인데 인사야말로 가장 큰 메시지인데 그 인사에 있어서는 저렇게 윤어게인에 가까운 혹은 찐윤에 가까운 세력들을 임명하면 이게 정말 변화의 의지냐 예. 아니면 그냥 사과했다는 흔적만 남기기 위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거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과했고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고 이제 말이 아니라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인사가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예. 그 인사로 다 보여준 거예요. 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 측과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이 기싸움 내지는 이거를 이제 그 소위 권력투쟁 비슷한 걸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각자의 장점과 약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과 한계 속에서 나머지 이렇게 이제 그 방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방선거에 이기려면 이게 빨리 봉합이 되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올라서든지 아니면 둘 다 내려놓고 다른 제3자의 어떤 그 리더십이 작동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 어려운 게 돼버리고 또 다른 당과의 통합에서 특히 개혁신당과의 통합이 사실은 통일교 특검할 때만 하더라도 개혁신당이 먼저 뭐 삭발이나 단식하자고 해놓고 지금은 저렇게 윤어겐인데 우리 못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하기는 지금 연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측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측은 민심을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의 그 어떤 언행을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 논리적이라서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 싸울 줄을 안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반면에 그 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거가 됐든 공천권을 당대표니까 쥐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특히 그 배지단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인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상당히 강성의 단단한 그 연대가 있어요. 그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영남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 인식 자체가 윤어겐 쪽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거기 경북지사라든지 이런 그 발언이나 주장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는 둘 진영 중에 선택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뭐 윤리위 열어갖고 뭔가를 진행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최고의 해법이 뭘까? 지금 사실은 야당으로서는 최고의 기회예요. 민주당이 원내대표가 무슨 공천 헌금을 받았느니 또 그런 다양한 스캔들로 초기에 저렇게 제명이냐 아니면 자진 사퇴냐. 그런데다가 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도 지금 직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반사의 이익을 얻을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지금 아무것도 못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쨌든 윤리위원장이 윤민우 교수가 이제 임명이 됐고 내일 이제 첫 회의를 연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윤리위원장에 임명된 윤민우 교수가 입장을 냈는데요. 그 입장을 보면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의 이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책임까지 따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자문위원을 했는데 불과 뭐 몇 개월 전까지 방첩사 개헌 몇 개월 전까지 방첩사 자문위원을 했고 당시에 이제 방첩사령관은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그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령부 자체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없어지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자문위원을 했다는 경력도 논란거리이고 또 저분의 부인도 방첩사의 무슨 사무관으로 그 채용이 됐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직위에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역시 논란거리가 아닐 수 없고요.
또 국정원에 특보를 했습니다. 국정원장.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원장도 내란 주요 임무장사자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을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윤리 구성 그리고 윤리위원장으로 앉힌 것 자체가 글쎄 장동혁 대표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 징계나 이 윤리 활동의 정당성이 오히려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 이전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어쨌든 당계 시판 관련돼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조작됐다. 근데 이런 반론을 또 펴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게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장동혁 대표는 윤리를 통한 당계 시판 징계를 멈추고 이런 정치적 타협을 모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나왔는데 양쪽 다 이제 그런 어정쩡한 타협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6월 지방선거가 이제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중징계가 나와서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 뭐 이러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선거 얘기 좀 해보면은요. 오늘 민주당의 의원직 2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병진 신영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 판결이 이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그러면서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벌써 그 자리가 4곳으로 지금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도 그렇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까지 포함해가지고 4군데인데요. 이 4군데가 사실 국민의힘이 경쟁력이 있는 곳이 어디일지가 조금 불확실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당선되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4군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어서 반드시 승리를 지금 거머쥐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당에서 공천권을 줘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기득권을 쥐면서 이제 그거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승리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행태와 달라요. 과거에는 당대표가 자기가 맞득지 않은 다른 계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파의 수장을 저렇게 한 번에 치려고 하는 그런 양태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일본의 파벌 정치에서도 별로 못 본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아예 그냥 뿌리를 잘라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예 지금 기세로 봐서는 공천 주겠습니까? 저는 공천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걸림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연 확장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양문석 의원도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고 해가지고 뭐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 뭐 요것도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많게는 10석까지 나올 수 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현직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되면 의원직 내려놓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자리도 이제 재보궐선거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 많게는 10곳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이 되는데 대부분 여당 의석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난다는 건 기회이긴 한데 문제는 그 각각의 지역들이 지난 총선에서는 다 열세였던 지역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들을 따져봐도 지금도 야당이 뭔가 거기서 도전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지역들은 아니에요. 물론 재보궐선거 지역이 많이 늘어나는 건 기존의 의석을 갖고 있던 여당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어쨌든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고 또 귀책 사유가 여당에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와요. 과거에 당원에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당 의원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재보궐선거에 열리면 후보를 안 내는 당원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근데 또 그걸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봤을 때도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발표했던 쇄신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실질적인 뭐 변화랄까요, 실천이랄까요,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뭔가 사과는 하고 변화하겠다고는 했는데 당장 당 지지율의 변화 내지는 선거 환경의 변화 이런 게 안 나타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그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하고요, 지역위원장의 공천기구 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그런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은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를 금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하고는 시도당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친인척 등. 그러니까 최근에 공천원금 수수 의혹으로 어수선한 민주당이 그 대응책을 마련한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김병기 강선우 방지법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아니 그동안에 뭐 시스템대로 공천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 홍보를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스스로 그들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은 속이 비어있는 시스템 공천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바꾼다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기구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뭐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이 시스템은 누가 움직이느냐? 결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시스템만 바꾼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치도 국민들에게 일종의 착시 효과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그 구의원, 시의원 돈 받았다가 그거를 안 받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그 소위 지역위원장을 배제시키면은 소위 우리나라 TV도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죠. 지금 뭐 김병기 의원, 뭐 강선우 의원 또 미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밝힌 게 없어요. 의혹만 지금 양산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떻게 지금 이게 징계 처리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인데 12일 날 윤리심판원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연기는 수용이 안 됐습니다만 그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제출되지 않아서 당일날 결정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당일날 결정을 해야죠. 지금도 많이 늦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리심판원이라는 기구는 수사권이나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피조사 대상자가 뭔가 협조를 하고 또 일종의 청문회 같은 질의응답에 응하고 출석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 김병기 의원이 얼마나 협조적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제명을 당한 한 있어도 내 발로 탈당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으로서 좀 곤혹스럽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4사람의 원내대표 후보 중에 오늘까지 3사람이 자진 탈당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당내에 그 의원들의 여론도 바뀌고 있는 거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얘기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을 시작으로 원로시죠. 이제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다가 이제는 급기야 원내대표에 출마한 4분의 후보 중에 3분이 탈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얘기는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상 이런 일이 과거에 있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본인의 결백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자진 탈당하고 나중에 뭐 결백에 직면되면 복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김병기 대표가 뭐 과거에 그 공직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또 공관위 간사도 하고 그래서 의원들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아직까지 신병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뭐 탈당이나 혹은 제명 없이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김병기 의원 관련된 폭로도 계속 나왔고
오늘도 그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구의원이 출석해서 사실상 돈 전달한 걸 인정을 했습니다. 네. 사태가 여기까지 왔으면 저는 본인이 12일 날 윤리심판원의 그 이 징계 결정 이전에 거취를 정리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2일이 이제 윤리심판원 회의 열리는 날이고 그 전날이 이제 원내대표 보궐선거 있고 최고위원 선거도 있고 한 아주 그 복잡하고 이제 그런 날들이 연속에 있는데 그 전에 탈당 가능할까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탈당을 그냥 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걸요? 아직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마 그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걸로 봐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병기 의원이 아는 사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상상을 하자면 뭐 그 속내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억울해하고 그리고 내는 제명을 당할 망정 탈당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결의를 보여주는데 그렇게까지 말해놓고 과연 조용히 탈당할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 그 보좌관들과의 그 갈등도 사실은 본인이 리더로서 좀 잘 다독거리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한 게 아니고 결국 일이 자꾸 확산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요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있는 이벤트들이니까요. 그거 한번 쭉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안성기 배우가 내일 5일장을 마치고 영면에 듭니다. 명동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열려 국민 배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문객을 맞은 국민 배우의 얼굴은 1987년 35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생전 고인이 가장 아꼈던 사진입니다. 안성기 배우의 빈소에는 영화계 동료와 후배들은 물론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성기야, 또 만나자. 인기 옥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침 7시 고인은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명동성당으로 향합니다. 명동성당은 독실한 가톨릭교 신자인 고 안성기 배우가 결혼한 곳이기도 합니다. 1시간가량 장례 미사가 진행된 뒤 연결식이 이어집니다. 조사는 영화 고래사냥 등으로 인연을 맺은 배창호 감독, 가족과 함께 빈소를 지킨 배우 정우성이 맡고 유족 대표로 장남 안다빈 씨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인을 모시는 운구는 배우 설경구, 유지태, 박해일, 주지훈 등이 맡게 됩니다. 그 앞으로 영정과 훈장을 든 배우 정우성, 이정재가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반세기 넘게 스크린 속에서 친근한 얼굴로 대중과 호흡했던 국민 배우 안성기. 고인은 서울 추모공원을 거쳐 경기 양평에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권한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던 방첩사를 해체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방첩사를 해체하고
임무를 잘게 쪼개 새 조직을 신설했는데 방첩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국방안보정보원 신설이 우선 거론됩니다.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방첩,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 사이버 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첩사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였던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보안감사단도 신설해 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과거 논란을 불렀던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은 전면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내에 정보보안정책관을 따로도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은 물론 기존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첩사가 권력기관이 되면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신설되는 기관의 장이나 감찰 업무는 민간 인력이나 군무원 등으로 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방첩사의 인력은 3,000명 안팎으로 해체와 조직 개편이 현실화하면 그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숨진 고 장덕준 씨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는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낸 의견서를 보면 장 씨의 산재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고혈압과 또 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던 61살 노인의 판례까지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쿠팡 7국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숨진 고 장덕준 씨와 관련해 쿠팡은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장문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장 씨의 산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는데 쿠팡은 참고 판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덕준 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와 심근경색 사이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라는 설명을 붙였는데 YTN이 쿠팡의 의견서를 확보해 살펴보니 정상 체중에 흡연도 하지 않았던 27살 장덕준 씨와 비슷하다고 보기 어려운 판례가 상당수였습니다. 쿠팡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지병에 더해 음주와 흡연 습관이 있었던 61살 청소노동자가 주간 근무를 하다 숨진 사건의 판례를 가져오거나 입사 전부터 고혈압에 당뇨가 있었고 음주와 흡연을 하던 경비원의 사망 사례도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심비대증이 있고 비만의 고혈압이었던 40대 회사원이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례까지 장 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라며 제출했습니다. 산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 갖다 끌어붙인 것 같고요. 흔한 일은 아니죠. 유사하면 모를까. 또 쿠팡은 이 의견서에서 장 씨가 옮겼던 비닐이 무겁지 않다며 저울에 무게를 잰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쿠팡이 개인의 건강 문제로 원인을 돌리기 위해 유리한 자료를 선별하고 억지 주장을 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말은 황당했거든요. 불쾌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었어요. 이에 대해 쿠팡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은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일으킨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이른바 셀프 면죄부 논란을 낳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가 사용했다는 노트북을 포렌식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증거인멸 같은 혐의로 고발됐고 이 밖에도 로고 기록 삭제나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으로 잇따라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돼 온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을
중국으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부는 천지는 도박장 개설과 사기, 범죄 소득 은닉 등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현재 구속 수감된 천지를 상대로 추가 수사 중이며 다른 핵심 구성원들도 곧 공개 수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범죄 조직 총책이 태국 파타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태국 당국과 협의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우리 수사당국이 쫓고 있던 중국 국적 40대 한모 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된 건 지난 7일.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인물로 지난해 8월 우리나라 대학생을 고문하고 살해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피해자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당하겠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고 권총 등으로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빼앗는 등 스캠 범죄를 일삼은 혐의도 있습니다. 함 씨가 지난해 11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하면서 신병 확보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태국 검경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은신처를 급습해 함 씨를 붙잡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송환하려면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인도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우리 당국은 태국과 소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 리광호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쿠팡 측과 고가의 식사를 하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전 보좌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압박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쿠팡 경영진이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3시간 반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대표는 인사와 관련한 압박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왜 만나셨나요? 김병기와 관련해서 청탁 내용 없었습니까?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고급 호텔에서 박 전 대표 등을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보좌관 출신 쿠팡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찬 이후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은 쿠팡에서 해고되거나 해외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해당 보좌진이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 내부 인사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은 건데 경찰은 박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쿠팡이 수십만 원 상당의 오찬을 접대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은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를 주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머뭇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부터 일선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들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곧이어 고발인과 참고인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병시 의원한테 2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하지만 열흘 가까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기초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너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보통 1년인데 대부분 사건이 이보다 앞서 벌어진 데다
핵심 당사자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사 선상에 오른 뒤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최근 텔레그램에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전화번호로 로그인해도 새로 가입한 것처럼 표시되는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거나 이전의 대화 기록을 지우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김 시의원에게 돈을 받아 보관한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최측근으로 김 의원의 각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동작구 의원 이모 씨도 최근 전화기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김 전 원내대표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위아래층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건물이니까 막내는 하겠지.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피의자들에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검찰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라고 한 건데 또 다른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당에서 제명되고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우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지난달 경찰은 약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 관련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약 보름 만에 검찰은 경찰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처분한 주요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지난달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김병기 강선우 의원 사건에서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지며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충북 청주 도심 공원에서 밤늦게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와 꽂히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남성 2명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청주 도심의 한 공원 인근 도로변입니다. 주차된 승용차 뒤로 남성 2명이 다가가더니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한 남성이 공원을 향해 마치 화를 겨누는 듯한 자세를 취한 뒤 차량을 타고 떠납니다. 공원에는 이들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화살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쏜 화살은 약 70m로 날아와 이곳 공원 화단에 꽂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청주 도심의 한 공원. 당시 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여성 A씨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화단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살이 꽂힌 지점은 A씨로부터 2.5m, 함께 있던 반려견과는 불과 1.5m 떨어진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캥거루 새소리 같은 느낌? 일단 뭔가 이렇게 탁 볼트 같은 게 어디 탁 부딪히는 아니면 돌 같은 탁 부딪히는 같은 그런 강한 소리가 나서 하면서 불러봤는데 여기 화살이 있었어요. 수거된 화살은 길이 80cm로 끝 부분에는 무쇠로 된 화살촉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상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추정하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남성 2명이 활로 추정되는 물체로 화살을 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의 이동 경로를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에서 항공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 둔덕이 없었더라면 탑승객들이 중상자 없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둔덕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94번이나 고의로 사고를 내서 9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보험 설계사와 한의사, 자동차 공업사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변북로를 달리던 SUV가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한 뒤 튕겨나가 상가 주차장에 떨어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좌회전한 뒤 진로를 변경하려는 승용차도 뒤에서 부딪힙니다.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보험 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4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9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보험 설계사에게 허위 진료 기록부를 써준 한의사, 수리 견적을 부풀려주고 돈을 받은 자동차 공업사 대표와 직원들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주차장에 누워있는 SUV 차량 옆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 구의동에 있는 강변북로 잠실철교 근처를 달리던 SUV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튕겨나가 근처 복합 쇼핑몰 주차장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SUV 운전자가 조금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등 특이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를 힘껏 달려 도망치는 남성을 경찰이 쫓아갑니다. 추격하는 경찰에 누군가 합류해 도주로를 좁히고 도주자는 끝내 경찰에 검거됩니다. 붙잡힌 사람은 지난 2018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였는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휴일 외출을 나왔다가 검거를 도운 육군 제3보병사단 박정환 상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자주 쓰시나요? 엑셀 안 밟아도 알아서 속도 맞춰주고 앞차랑 거리도 조절해주니 정말 편한 기능이죠. 그런데 이 기능만 믿고 도로에서 방심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고창 분기점입니다. 사고 수습을 돕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 SUV 운전자를 구속 송치하며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운전자는 졸음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이 사고 차량의 기록 장치를 봤더니 크루즈 기능이 켜진 상태였고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고 크루즈 기능 사용이 졸음운전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가 알아서 가주겠지 하며 이 기능만 믿고 방심했다가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또 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집계를 찾아봤더니 실제 관련 사고가 심상치 않게 늘고 있는데요. 2023년 4건이던 사고가 이듬해에는 3배 늘었고 지난해에도 8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고 대비 사망률이 치명적인데요. 몇 건 안 돼도 최근 몇 년간 목숨을 잃은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운전자가 방심하는 순간 자동차가 시속 100km가 넘는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주행. 이름은 참 똑똑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운전자를 돕는 거지 운전자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편리함에 속아 소중한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늘 운전대는 내 손에 꽉 잡고 전방 주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이번엔 과대 포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최근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쿠팡 로고가 찍힌 종이 상자 여러 개가 보이고요. 상자 한 개당 초코바가 하나씩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과 함께 작성자는 이 초코바 15개 상자, 쿠팡 지구한테 사과해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알고 보니 작성자의 지인이 직장에서 직원 간식으로 초코바 15개를 주문했는데 사진에서처럼 초코바 한 개당 상자 한 개씩 총 15개의 박스가 배송된 겁니다. 15개의 상자가 배송돼 이삿짐처럼 쌓여있는 모습, 그리고 손바닥만한 초코바를 꺼낸 뒤 다량의 접힌 박스와 테이프가 남은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쿠팡이 요즘 시끄러우니 우리 이 정도로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가? 낱개로 배송해야 배송기사에게 한 건씩 잡힌다고 하는데 배송기사들을 위한 거 아닐까? 다양한 이런 추측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일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이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구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내란 특검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물론 수사 종료 이후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핵심은 첫 번째 피고인이자 가장 형량이 높을 걸로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구형할 수 있는데 특검팀은 일단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시간가량 쉬지 않고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논박이 이뤄졌고 의견이 팽팽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조은석 특검과 공소유지팀이 남아 논리 구성 등 최종 정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만큼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적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먼저 피고인 측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특검이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진행한 뒤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부터 순서대로 최종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곧바로 구형량을 밝힐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을 두고 후보들의 입장이 3대1로 갈렸습니다. 또 이번 원내지도부의 연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실상 준 전당대회로 평가되는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회에 나선 후보들의 최대 화두는 역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 문제였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하며 김 의원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고민들을 안아서 탈당하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선당후사하는 심정으로 애당심의 발로로 먼저 결단해 주시기를. 잔혹한 결정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보다는 당이 우선입니다. 박정 의원만 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소명을 듣고 나서 또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기구를 통해서 판단하고. 지방선거 후속 상황까지 고려해 이번 원내대표는 연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의견이 다시 3대1로 갈렸습니다. 새 후보는 2기 원내지도부의 역할은 내란 종식 완수 그리고 공천헌금 의혹 등 위기 수습이라며 연임 필요성에 선을 그었지만 규정에 따라서 잔여 임기 동안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전념하고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 당규에 따르면 된다.
합당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도 후보는 굳이 가능성마저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출마 유무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할 문제이지 4개월, 5개월 후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계엄 사과에 대해선 모두가 진정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했지만 민생 입법에 있어선 야당과 협력하겠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네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당청 일치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국회의원 권리당원 투표 8대2 비율로 선출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쇄신안에 포함된 당명 개정과 관련해 당원들의 찬반을 묻는 의견 수렴 조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전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전화 ARS 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당명 아이디어에 관한 의견도 물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원 조사는 당원 중심 정당이 되는 첫걸음으로 당의 주인인 당원의 뜻을 직접 묻고 이기는 변화를 당원과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늘 오전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 의원은 새벽 시간 아들을 병원에 보내거나 아들을 데리러 공항에 나가도록 보좌 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갑질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42%가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까지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연일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낙마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요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은 늘 90도 폴더 인사로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취재진의 등을 토닥이며 친근감도 표시해보지만 1일 1 의혹에 입은 해명하기 바쁩니다. 호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지분을 분양가 수준인 37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분양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공시지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가 없을 땐 취득 가액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명쾌한 해명보다는 반박 위주의 선택적 되돌이표 입장문에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게 잘못됐다고 보는 응답이 42%로 긍정평가보다 7%포인트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살 이상과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과반이 부정 대답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제명한 것 역시 잘못했다고 보는 비율도 46%로 잘했다는 대답 35%를 웃돌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고려해서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이 후보자를 여러 차례 공천한 이유가 있을 거라며 보수 출신임을 부각하면서도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가 그래도 중요한 것인데 결단 선택은 청문회까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반포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받으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알았다면 탈세고 몰랐다면 부적격 사유라는 겁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출신임을 강조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 검증과 당 공천 심사가 같냐면서 이런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분을 임명한다면 배신자를 활용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할 것이고 또 버린다면 일회용 티슈로 잠시 쓰고 버리는구나라는. 청문회는 일단 오는 19일 하루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애초 이틀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자정까지 꽉 채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중일 대립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해법으로 자주적 실용 외교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소집된 청와대 핵심 참모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과 대립 속에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냉혹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란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지만 국익을 위해선 이 나라 저 나라 따지지 않고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벽두 2달여 만에 다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흐름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입니다.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한반도 평화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겁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진행된 대한민국 정상의 국빈 방중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안미 경중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현안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사실도 주목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이후 귀국길엔 SNS에 남북 정상 간 만남을 기원하는 언론사 기고문을 공유했는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 남북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조만간 일본도 방문할 걸로 예상되는데 자주적 실용 외교를 토대로 중일 모두와 협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중이 서해 구조물 이전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한 국민주권정부 실용외교의 쾌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 민감 현안을 정상 차원에서 방향성을 잡고 실무 협의로 풀어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 한중 정상은 2019년 이후로 열지 못한 해상경계 획정 차관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민감 현안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양국이 실효적 관리 체계를 가동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샤오미 셀카와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한한령 해제나 북핵 문제 해결, 서해 구조물에 대해 사실상 답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아닌 중국 입장에서만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 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중국 입장을 대변했다며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려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일본행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에 이어 일본산 반도체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일본 주요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을 비난하며 일본에 대한 히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为了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中方依法依规采取措施，完全正当、合理、合法。 일본은 히토류의 7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수입처를 호주 등으로 다변화하고 히토류 의존도를 낮춘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자동차, 전자부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 중국이 미국의 7종류의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 것만으로도 일본 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1년 동안 규제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손실은 2조 6천억 엔, 우리 돈 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중물자 수출 규제 조치 발표 하루 만에 일본의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いずれにしましても我が国としては調査対象企業に協力するとともに状況を注視の上影響の精査と必要な対応を行ってまいります。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발언에 반발한 중국의 압박은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이어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에 일본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일본이 수출한 술과 식품류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산 주류의 중국 통관은 평소보다 몇 주에서 한 달가량 더 걸리는 등 평소의 2배가량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뒤에도 중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례도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영양지침을 뒤집고 붉은 고기와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새로운 권장 식단을 내놨습니다. 김치도 좋은 음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권장 식단의 핵심은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오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권장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매 끼니에 단백질,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먹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체중 1kg당 많게는 하루 1.6g까지 기존 권장 식단보다 2배나 많습니다. 또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 대신 일반 유제품이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리도 식물 기름 대신 버터나 소고기 지방으로 하라고 권장했습니다. Protein and healthy fats are essential and were wrongly discouraged in prior dietary guidelines. We are ending the war on saturated fats. 김치도 권장식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치나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을 채소와 함께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흰빵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음식은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특히 소시지, 과자, 냉동 피자처럼 화학 첨가물 범벅의 이른바 초가공식품은 아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I mean, I'm greatly in favor of whole foods and reducing ultra-processed foods, but I want a less ideological context for that, and I'd like to see the science. 이번에 발표한 권장 식단은 앞으로 5년간 미국의 학교 급식과 군대 식단은 물론 연방정부의 모든 영양 프로그램의 기준이 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수천만 원의 공급 낭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고 초과 지출한 금액은 총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숙박비는 상한선보다 1박당 50만 원에서 186만 원을 초과했는데 특히 1박에 186만 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박철호 감독 대행 체제에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잘 나가던 대한항공은 3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불안한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우리카드는 초반부터 알리와 아라우조의 강한 서브로 대한항공 리시브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연패 탈출이 절실한 대한항공 기세도 만만치 않아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승부처가 된 23대 22 상황에서 우리카드는 알리의 퀵오픈 득점으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대한항공 러셀에게 다시 한 점 내줬지만 곽승석의 서브가 코트를 벗어나며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카드는 기세를 몰아 2세트 주도권도 쥐었습니다. 18대 14에서 알리의 강력한 서브 에이스가 터지며 승기를 잡았고 이어 아라우조의 타점 높은 공격으로 대한항공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3세트의 승부처가 된 후반 22대 19 상황. 해결사는 역시 알리였습니다. 대한항공 주포 러셀의 공격을 완벽한 블로킹으로 막아내며 추격 의지를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박철우 감독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르는 우리카드는 선두 대한항공을 잡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절대 1강으로 거론됐던 대한항공은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선 IBK 기업은행이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혼자 31득점을 올린 빅토리아를 앞세워 정관장을 3대 1로 눌렀습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이 원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불화를 털고 단체전 동반 금메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평창 대회에서의 고위 충돌 의혹과 올림픽마다 반복되는 파벌 싸움. 여기에 각종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쇼트트랙 대표팀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간신히 금맥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선수들 사이 호흡이 중요한 단체전의 경우 여자는 지난 2018년 평창 대회, 남자는 2006년 토리노 대회 이후 금맥이 끊겼습니다. 그런 쇼트트랙 대표팀이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올림픽을 앞두고는 원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2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금메달 따고 지금까지 금메달이 없었는데 다시 이탈리아에서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여자 대표팀은 눈에 보이는 변화도 끌어냈습니다. 평창 충돌 악연으로 함께 계주를 뛰면서도 서로 접촉하지 않던 최민정과 심석희가 최근 국제대회에서 1번과 4번 주자로 나서 서로 밀어주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 겁니다. 월드 투어 때 이제 성적 바탕으로 선수들끼리 서로 피드백하면서 어떤 게 좀 최선일지 계속 대화하고 맞춰보고 있어서 아마 올림픽 때 좀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게 계속 맞춰가고 있어요. 저희 4명, 5명의 선수가 한 경기에서 한 팀이 되는 게 가장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쇼트트랙 대표팀 분위기에 주위의 기대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내부 어떤 갈등들도 많이 있고 불화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이번 쇼트트랙 팀은 팀워크가 역대 최고다. 원팀으로 뭉친 쇼트트랙 대표팀이 20년 만에 남녀 동반 단체전 금메달에 감동을 안길지 주목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종일 무척 추웠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기가 무척 차갑겠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7도나 높아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남부는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만 늘겠지만 중부는 종일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약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밤사이 본격적인 눈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호남에도 최고 8cm 안팎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6도, 광주 8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는 다시 추위가 강해지겠고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눈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